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박수정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완성차 그룹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다른 빅5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이 감소한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유일하게 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세가 2023년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요? 이 미국의 IRA에 이은 유럽의 핵심 원자재 법안 CRMA까지 이 무역 장벽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SBB 파산과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 불거지는 등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 올해 K자동차 산업과 증시는 어떻게 될지 이 세 분의 자동차 전문 꾼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지난 주말부터 여러분 SBB 파산의 여파가 워낙 지금 빅 이슈죠.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증시에 영향은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과연 SBB 사태나 CS 사태 이게 K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나 증시에 미칠 영향, 우리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이제 은행 뭐 14위권인가요? 뭐 파산을 하면서 네. 이제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일단 투자자들 특히 이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부분 모두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있지만 분명히 여파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SBB 자체가 실리콘밸리 쪽에 일종의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고금리고 경기가 위축돼 있어서 네.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파산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불안감은 분명히 증폭되고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 투자자들 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정부가 안정시켜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은 뭐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현대 기아차나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장에 있는 실물 경제를 직접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무엇보다도 SBB 파산이나 이 CS 파산 가능성의 문제, 위기, 그다음에 연준이 피봇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아마 이 금융계에서 면밀하게 지금 또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는 네.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다가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유동성 구제금융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런 구제금융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제 특히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태도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 태도가 좀 보수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뭐 소비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추면서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또가 되면은 이제 피봇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금융시장 전체적인 관점하고 자동차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수혜라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가 되고 네. 신차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자동차 쪽은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요즘 이제 뭐 다양한 스포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광고에 60개월
이자,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 이자겠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2.5%를 지금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쌍용 자동차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니까 무이자에다가 200만 원 할인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동차사마다 지금 경쟁 관계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 금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데 우리 장문수 의원님. 네. 제가 보통 이게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요약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네. 이렇게 주셨어요.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무슨 소리야 신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들 하실 건데 어떤 의미로 나 지금 신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었고요. 예. 그 더 글로리라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한 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런 그 경기 불황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황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냉기가 도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염두할 여지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워낙 유동성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 자본시장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더 반응하는 경향들을 사실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뭐 연준의 발언들이라든지 혹은 뭐 SBB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이 어쨌든 좀 풀릴 기현성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주가를 언더슈팅해 있던 과정에서 좀 일부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저희가 좀 이해할 여지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뭐 최근 이제 연준 발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뚫고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걱정했었던 상황이 뭐 거짓말처럼 1,300원 위로 그렇죠. 올라섰죠. 예. 수출 주도주인 뭐 현대차나 기아 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건 수출 수익성 입장에서 상당히 좀 득이 되는 이슈고요.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 주가 네. 올해 상당히 좀 걱정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네. 뭐 환율이라든가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감소 때문에 감익될 거라는 걱정이 사실은 주가를 그동안 좀 끌어내렸었던 네.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든지 혹은 최근 이런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은 또 소비 심리랑도 일정 부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측면에서 사실은 뭐 주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린 그 연준하나 지금 되게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이제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주가 현대차와 네. 기아차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차는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네, 모습이고 맞습니다. 현대차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상단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맞습니다. 이게 밑바닥을 다지고 슈팅하려고 준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금리 상황, 우리나라 한 자동차 회사의 인센티브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네. 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이 소비 성향에 맞물려서 이 내구재 소비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도 지금 풀리고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미국의 IRA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나 지역 우선주의가 팽배돼서 그게 지금 걱정거리는 됩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는 현대 기아차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실적 자체가 좋았던 것이 양적 팽창, 질적 관리 모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성공을 했고요. 또 중국과 유럽에 이제 진출하는데 그 실적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또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아까 이 장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 또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 풀리는 부분들이 하나의 반증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민감한 게 중고차 시장이에요. 네. 중고차 시장 작년 말에 보시게 되지만은 금리가 10%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중고차 구입을 안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딜러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남의 돈 가지고 해요.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 걷어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다른 직종을 이직한다든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캐피탈사에서 딜러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당장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게 시장의 흐름 중에서 가장 대표 모델이니까 네.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이런 어떤 규제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가는 저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 주고 있는 인센티브라고 네. 하는 건 딜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은 작년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IRA를 발표를 하면서 네. $1,00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을. 그래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회장까지 미국에 가서 일반 딜러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또 특히 공적으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게끔 해주면서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약 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네. 한 25, 30%까지 늘리면서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1,000만 원 혜택을 받는 이러한 리스나 렌트 쪽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도 고민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약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그렇죠. 그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값 전기차에 대한 수면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값이 이 3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뭐 한 3천만 원 시대가 된다고 하면 정말 내연기관차하고 상당히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장문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 2005년인지 2006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광고에 도요다가 이 친환경 자동차 광고를 처음 한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경쟁 모드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뭐 EV 트렌드 코리아 2023 또 인터배터리 2023 이런 전시회나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K자동차의 친환경 기술력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한국 전기차에 대한 품질 경쟁력은 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유수의 자동차 전문지에서 최고의 네. 평점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온전히 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상황만 보더라도 네.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네. 그 오늘까지 개최를 했었던 말씀하셨던 EV 트렌드 코리아와 네. 인터배터리에서 다뤘었던 내용은 네. 이런 그 제품 전기차라고 하는 제품을 뛰어넘어서 이 전동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른 생태계 확장에 네.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느끼고 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넘어서서 네. 전동화 시장을 이제 흔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리딩하는 이제 국가로서의 역량 뭐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네. 혹은 배터리의 타입이라든지 혹은 차량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뭐 ESS 같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으로서의 확장이라든지 네. 혹은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력망과 네. 연결을 하는 뭐 V2G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전기차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에 대해 네.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왔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거 네. 있습니까? 더 추가로. 오늘까지 전시회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오전에 이제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간 것이 이제 충전기 같은 스타일이 종류도 그렇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접목이 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이 이제 인터 배터리전까지 같이 합쳐서 열렸는데 배터리 쪽도 이번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NCM 배터리 중심에서 SK온이라든지 아니면 LG 엔솔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전시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미래 주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얼마큼 낮춰주고 안정적으로 또 전기차 화재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네.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리딩 역할을 대한민국에 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미래 모빌리티의 첨단에 대한 것들이 다 모인 전시회다라는 측면. 따라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여기 가면은 세계 리딩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또 이번 달 말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어져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전기차 선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 이 속에는 충전기, 배터리 등 먹거리에 대한 것들, 신기술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게. 네. 저도 한 2가지 정도 이제 눈여겼던 네, 이재열 부분이 연구위원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이나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봤었던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선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뭐 양극재나 이런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충전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투자가 시작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행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인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성도 높지만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가 이제는 NCM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기술도 공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안정성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주로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김필수 교수님 한일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부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저희들은 지금 배터리라든지 어떤 디지털 모터라든지 디지털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컨텐츠 부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렌즈를 어떤 거를 끼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센서 같은 거.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관계상에서 이번에 정상회담도 했지만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번에 보십니까? 나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지지를 잡자라는 부분들이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보면은 재벌 총수들이 다 갔거든요.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물론입니다. 네. 또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오늘 나온 얘기가 아마 시너지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이 지금 뒤떨어집니다. 네. 따라서 갈라파고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일본에 한 2주 정도 가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또 도쿄 오토살론 같이 튜닝 모터쇼지만은 사실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차만 전시된 거예요. 도리어 이 전시회 빛을 본 게 BYD가 일본에 런칭하는 전기차 3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게 빛이 날 정도니까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도요타가 사장까지 바뀌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우리보다도 벌써 2, 3년이 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리딩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배터리 쪽은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혼다하고 LG 엔솔하고 합작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의 꼭지. 또 한 가지는 수소차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형으로 나오는 게 넥소, 이 현대의 넥소하고 도요타 미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액션트 같이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소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같이 진출하자라든지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에 대한 이런 꼭지가 아마 주요한 꼭지가 되지 않을까. 또 UAE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한일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시너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쪽에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확인을 한 게 공항에서 택시를 잡는 게 무인 택시가 벌써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동차 강국으로 K 전기자동차 강국으로 가려면 일본의 이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컨텐츠 기술을 가져오고 또 중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기술을 접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북아 뭐라 그럴까요? 삼각 자동차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뭐 플랫폼 이런 걸 하나 가질 수도 있는 우리가 주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열 연구위원. 뭐 동북아 3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제를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어떤 비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지만 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뭐 한국과 일본 간 그리고 중국 간의 기술적인 협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세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글로벌 큰 시장에 놓고선 경제를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와중에서도 치밀하게 우리가 더 한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쟁하면서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좀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훈수 의원님. 네. 저는 조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그 각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성격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각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이나 네. 혹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판매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대하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매한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이제 그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격차들을 네. 사실 이제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맞는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국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폐쇄적인 그렇죠.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로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협력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조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기차나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각 국가 간의 어떤 뭐 연합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뭐 규모의 경제 효과나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 전략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자율주행이나 뭐 커넥티드카 같이 각 지역별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되는 뭐 정책적으로나 도로의 사정이나 운전 습관, 뭐 법률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뭐 지도 같은 경우도 오픈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실 그 사업 안에서의 어떤 그 과점적인 성격, 독점적인 성격을 사실 개진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과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귀속되거나 그 좀 많은 지분을 투자한 업체들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경우는 사실 뭐 특정한 기술적인 스탠다드, 물론 그 안에서의 허들은 있습니다. 뭐 네. IRA라든지 뭐 최근에 발표한 뭐 유럽의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벽들을 또 어떻게 잘 넘을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넘어선 다음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뭐 기업이 원하는 이제 최고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로 어떻게 보면 좀 모아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간의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력은 네. 특정 기업을 공동 투자해서 특정 지역을 타겟하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적인 능력이 충분한 기업은 자기네들의 브랜드 생산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고요. 네. 상대적으로 양적으로는 좀 소극적이었고 혹은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은 네. 그런 업체들로부터 플랫폼을 빌려 쓰거나 네. 혹은 플랫폼의 기술을 제휴하는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뭐 GM의 플랫폼을 빌려 쓰거나 네. 혹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본 3사가 나눠 쓰거나 네. 하는 형태들은 향후에도 일정 구간 동안 과도기적인 구간 안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완전 전환된 이후에서는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기술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IRA 법안 이야기도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 각국이 협력해 가는 부분도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넘어야 될 허들 중에서 당장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친 게 미국이 발효한 IRA,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필수 교수님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고민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 같은데 수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꼭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꼭지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나 미국 내로 들어와라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여기다 투자해라, 기술도 가져와라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파고를 해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내가 170만 대 정도뿐이 안 되는 테스트베드 시장입니다. 결국 네. 4대 중에 3대를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TA가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IRA라든지 유럽 CRA, MA 같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내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특히 내년 후반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충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전기에 들어가는 철판을 미국산을 써라.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있는 부품의 조립을 55%를 뭐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은 아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기 모든 핵심 기술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초과 이익을 좀 공유를 해라, 쉐어하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등등 뭐 기술을 또 오픈해라라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들이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노리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거, 3사 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거든요. 또 뭐 CATL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 빼놓으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퍼스트 무버로서 현대차 그룹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융합적인 제품 측면에서 보면은 가져가고 싶은 게 많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난 뭐 2000대 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네. 사실 뺏어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사실 지금 진행되는 IRA나 이런 것들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의가 되면서 결국은 기술도 뺏어가고 시장도 뺏어간다는 논리, FTA가 흔들거린다는 논리,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은 분명히 커지고 있어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IRA 법안이 이야기 나오면서 CATL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드하고 손잡고 디트로이트 미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야 웃기는 꼼수도 주마 안 돼. 허가할 수 없어. 미 상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폭스바겐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 그러면 야, 우리는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 그냥 인수해가지고 직접 북미 지역으로 나갈게. 나프타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똑같은 전략 아니냐. 현대기아차는 어떤 전략입니까? 이재일 의원님. 뭐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CATL하고 이제 포드 간의 기술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뭐 현실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배터리 패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김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기술을 내재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CATL로부터 기술을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자기들이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칩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미국 쪽에다가 기술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핵심 인력들을 미국 내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에는 배터리 쪽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ATL이 결국에는 미국에 우회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을 라이선스를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 이제 캐나다 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완성차들 중에서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100% 조달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몇몇 업체들은 이제 내자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회사들한테 100% 끌려다지 않기 위해서는 내자를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트라이들이 있을 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지역에서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차량을 생산을 하면은 IRA에 완전히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립 조건도 완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원산지 조건도 완수를 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들,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게 되죠. 현대기아차도 지금 조지아 쪽에다가 신규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네.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IRA에서 뭐 리스를 통해서 상용차 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미국 시장 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네. 뭐 전략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무수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자동차 업체가 되게 좀 다급한 상황이에요. 배터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까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배터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무장대한 비즈니스. 네. 자동차 업체는 사실 탈피하고 싶어합니다. 상당히 좀 그 자산을 좀 가볍게 하고 전략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네. 사실 그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업체이기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불리고 싶어하는 게 사실 대다수 완성차 업체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미국이나 유럽계 브랜드들은 네. 좀 신뢰할 만한 배터리 파트너십을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파나소닉 구할 수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를 구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재화하는 방법과 자본 제휴를 하는 방법과 혹은 그냥 아웃소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현대차조차도 사실은 이제 아웃소싱만 해서는 자기네들의 판매 전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자본 제휴를 향해서 이제 갈 건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겪는 아마 좀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배터리가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품질 이슈를 완성차 업체가 지고 가고 싶지 않을 텐데 네. 그거를 막대한 투자 비용까지 들이면서 그 리스크까지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에는 배터리도 기술이 지금 성숙된 단계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비용들을 들어가면서 이 투자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완성차가 어디까지 이제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자기네들이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의 포커스는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걱정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도 두루 대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산 능력 안에서 다루는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경우는 자사 물량만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이 캐펙스 투자라든지 고정비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처럼 또 비효율적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IRA라고 하는 이슈가 딱 터지고 뭐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배터리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 배터리와 관련된 전략들을 대하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그 방향이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완성차 현대차가 어쨌든 2024년 하반기로 미국 공장 건설하는 걸 좀 당긴 상황입니다만 네. 배터리 공장 그보다 좀 더 뒤에 예정이 돼 있고 사실 그 전까지 어떤 형태로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네.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리스나 렌트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일단 좀 우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이제 간을 보는 상황이고요. 1월달, 2월달 판매 데이터만 봐서는 뭐 IRA의 영향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판매 대수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좀 전략과 관련된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정리해서 완성차 업계하고 배터리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포드가 뭐 예를 들어서 CATL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테슬라가 이 저질러 놓은 어떻게 보면 반값 전기차에 대한 구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리튬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가격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 2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산철 배터리가 역할은 조금 합니다. 그렇다고 주도권을 지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3사 중에서 2사가 구색 가지고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장이 넓어지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자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주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래를 내다보고 30년 동안 한 겁니다. 네. 이 기술이 노하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유럽의 브리티시 볼트 엎어졌고요. 예. 또 노스 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다면은 국내 배터리 3사 갖고 있는 노하우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의 40%에 해당되는 이 전기차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낮춰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갖기는 쉽지는 않고 내재화도 간단치가 않고 또 그렇다고 배터리사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작이냐 또는 이 맡겨서 가지고 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방향은 맞지만 방안에 대한 것들은 뚜렷하지 않고 안개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개 배터리 팩이 있어야지 30만 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 원자재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유럽 또 동남아시아도 원강경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주도권 싸움 이게 얽혀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네, 멀게 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니까 자동차 관점에서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는 점이 이 배터리의 성능이 네. 과연 전기차의 품질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장기 지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또 시험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 저희가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배터리 이 사용 시간이 얼마나 긴지가 되게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고, 뭐 저희가 아이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일체형 배터리 일체형. 휴대폰이 처음 네. 나왔을 때, 나 이거 쓰다가 이 배터리 다 달면 네. 코드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하면서 썼지만 지금은 휴대폰 배터리 가지고서 이게 내가 사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자동차 업체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면 네. 배터리 자체의 품질 경쟁력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네. 이 자동차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전략적인 포커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전기차 찍어내야 되고 당장 환경 규제 달성해야 되고 네. 당장 미국에서 들어와서 생산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네.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권을 좀 더 쥐고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러한 그 배터리 기술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혹은 이제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궤도상 올라오게 된다면 네. 사실은 완성차 업체는 좀 더 다른 쪽에 전략적으로 몰입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이재일 연구위원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40%가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3만 개의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이 1만 개로 줄었고 그중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차의 핵심이 모터와 배터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오히려 전기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내재화도 안 되고 조달도 제대로 안 되니까 거꾸로 노스볼트처럼 폭스바겐이 오퍼를 내서 GM인가요? 인수합병을 해버리는 어떤 방향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할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자본력과 기술력 30년 동안 묵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자동차가 배터리를 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선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네. 제품화를 하는 능력 자체는 결국에는 완성차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건 결국에는 뭐 장무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성능들을 결정짓는 사양이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침착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가장 잘 캐치해서 어필하는 완성차 업체가 네.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뭐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를 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커넥티카 서비스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얼리 어답터들을 어필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기술적인 만족도를 느끼고 네.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더 높여가는 과정에서 네.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FSD 기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FSD도 보면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그 테스트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은 그런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네. 돈을 주면서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도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테크에 민감한 소비자들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대중의 저변이 넓어질 거고요. 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도 나타날 것이고 예. 그런 어떤 복잡한 기능성보다는 좀 더 단순한 간편함 내지는 안정성을 더 소구하는 그런 고객분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맞춰
맞춰가지고 그에 걸맞는 제품들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엔 완성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성차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배터리 공급 밸류체인을 내재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려면은 내가 너 아니어도 언제든지 다른 배터리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재를 이제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테슬라 워너비 전략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테슬라가 했던 건 우리가 다 따라하고 테슬라가 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눈높이를 맞추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지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도 소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기능성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안정성 높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권 싸움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130년 동안의 완성차 업계 중심으로 슈퍼 갑의 역할이었어요. 수직 네. 하청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라는 게 생기면서 수평 동등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슈퍼 갑이 제작사예요. 배터리사들은 아직도 을입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주도권인데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정도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 대량 경제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재화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사는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이니켈 배터리부터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를 나오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시작점이 애플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휴대폰에서 중심점이 모빌리티를 움직인다는 거 애플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 있으면은 사실 전기차는 우리가 속된 말로 개돼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생들도 바퀴 모터 이 배터리만 있으면은 장난감차가 바로 전기차거든요. 네. 완성도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있으면은 이 모빌리티 파운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 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이지만은 이 전기차 위탁 생산하는 이 찍어주는 그렇죠. 알고리즘만 뭘 바꿔주느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때 네. 되면은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과 다 나오고요. 배터리사들도 과연 배터리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기차 진입을 할 겁니다. 주문 생산할 것이고요. 그렇죠. 또 특화된 걸 넣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터리, 전기차 이게 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혼재된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5년, 10년 후에 충분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방금 네.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러면 제가 주식을 살 때 배터리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낫습니까? 현대기아차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기아 사겠습니다. 저는. 예, 현 시점에서. 네. 근데 미래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여러분들 도표 보셨지만 도표를 보시면 글로벌 판매량이 2022년 현재 1위가 비아디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6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셨으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현재 미국 현지에서 1위가 테슬라고요. 현대기아차가 3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스바겐이 한때 고생을 했고요. 또 도요타도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이 견제를 했습니다. 지금 IRA 법안을 만들었고 유럽도 핵심 원자재 법안 CRMA를 만들어서 이제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견제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 판매도 해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의 역량, 강점 무엇을 주로 부각을 좀 시켜서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 EV6가 세계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강점이었던 OTA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도 글로벌 업체가 다 시작을 했고요. 네. 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이미 이 레벨 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격차가 현대기아차도 한 1, 2년으로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격차가 많이 좁아지면서 네. 이 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를 어떻게 부각시켜 주느냐 이게 지금 강점이거든요. 네. 더욱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역시 배터리를 가격을 낮춰야 되고 또 생산 단가를 뭐 테슬라에서 많이 배우겠죠. 네. 그런 부분부터 얼마만큼 낮춰주고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다양성 있는 또 프리미엄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률도 극대화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버무러지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고민은 많겠죠. 네. 이 방향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합정 연행이나 저가의 동침이나 이종간의 결합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장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 분명한 것은 내연기관차는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는 지금 현재 퍼스트 무버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부분들 얼마큼 기술을 융합시켜주느냐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아디가 글로벌 2020년 현재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1위인데 결국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니까 1위가 아니겠습니까? 품질 말씀하셨고 컨텐츠 말씀하셨지만 얼리 어답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를 자랑해야 되니까 일반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 경쟁이거든요. 지금 반값 자동차, 전기차 네. 가격 경쟁이 벌써 시작이 되었고 중국도 여기에 디젤세라 뭐 비아디라든지 니오, 사오펑펑스 이런 모터스라든지 홍치라든지 전부 다 지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기아차 가격 경쟁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열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대중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첨단 기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대중들한테 어필하려면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산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을 어떻게 따라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일단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조금 더 다변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트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설계 자체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획일적인 디자인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차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네. 가격 레인지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제조 공법까지도 다양해지는 단계로 앞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 인베스트데이에서도 제조 공법을 변화를 시켜서 배터리 코스트와 그리고 제조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연기관차 생산 설비를 개조를 해서 그것에서 파생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전기차를 생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선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들을 전폭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테슬라가 하는 것을 100% 다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과감하게 코스트를 절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네.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FSD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이용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추는 부분들 아니면은 라이다 센서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라이다 센서를 제거하고 이제는 비전 센서 중심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코스트 전략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혁신을 필요로 하면서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좀 너무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안전지향주의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혁신을 도입하는 속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혁신성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혁신성 말씀을 네. 하니까 결국 또 자본 생각이 드는데 돈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혁신하는데 돈이 중요한데 돈은 물건을 많이 팔면은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M 같은 경우에 인도 공장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우디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 우리나라 K자동차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대 시장하면 유럽과 미국입니다.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10%, 유럽에서 11%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가졌어요. 네. 거기는 시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성 고객도 많고요. 이미 선진화됐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는 지금 이 상태고요.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탈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념이 틀리고 뭐 정경 유착이랄까 뭐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철수하는데 새로운 시장 창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우디하고 UAE하고 대한민국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중동 시장에 대한 거, 또 인도는 넘버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지만은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인도 쪽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해서 20만 대 추가하면 한 7, 8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또 이번에 시작한 동남아 시장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 그러면서도 특히 가장 앞서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네. 또 배터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예. 물론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되다 보니까 20% 낮춰도 흑자거든요. 그렇죠. 딴 데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5%, 6%를 얼마만큼 이 친환경으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분명히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3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숙제 이 부분이 앞으로
거쳐가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기아차가 미래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시대에 어떤 전략과 어떤 기술을 탑재를 하고 어떻게 많은 부품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가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하시는 분은 대부분 지금 이제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부품, 전장,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을 많이 탑재시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이 현대 기아차의 증시 기상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중기적으로 앞으로 2025년 정도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도 워낙 좋아서 올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의 주가 자체가 평가절하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예. 아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도 전혀 걸림돌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제작사들은 노사 간의 관계도 있고 기존 시설에서 전기차 전환화로 바꾸려면 벌써 30% 인원을 딴 데 전환 교육을 시킨다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 기억을 어떻게 해주느냐도 굉장히 관건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미래의 어떤 주도권,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전기차 기술,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것들도 믹서시켜서 좀 더 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IRA 같은 유럽과 미국의 어떤 자국 지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정부가 먼저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산학연과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하나하나 돌파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좀 고민은 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올해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밝은 전망을 해주셨고 이재일 전문위원. 저는 이제 좀 부품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뭐 이제 완성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는 조금 이제 돈을 버는 공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완성차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관련된 티어 1 부품사들이 주가가 동반해서 오르고 수익성도 네. 동반해서 개선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하드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자동차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각종 서비스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전장 서비스들 네.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관심을 갖고서 올해도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들을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전통적인 티어 1 부품사보다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전기차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 없이 수익성 강화가 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올해 주가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문수 위원님. 주가 궁금하실 테니까 주가 위주로 말씀을 좀 네. 드려야겠죠. 사실 작년 10월 이후 시장 피크아웃 되는 우려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연초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올해를 이제 암울하게 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감익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네. 그 감익할 거라는 우려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좋지 않았었고요, 당시.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수요가 피크아웃 할 거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공급 회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으로 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 좋고요. 대기 수요 때문에 인센티브 적게 쓰면서 점유율 늘리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평가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때까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완성차의 주가 레벨은 바닥이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K자동차의 경쟁력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K자동차 산업 참 이 수많은 장벽과 도전 과제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서 높은 장벽을 훌쩍 뛰어넘고 확실한 과제들은 또 뭐 중첩된 과제들, 복잡한 과제들은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내 가지고 정부, 기업, 또 학계
모두 힘을 합쳐서 향후 미래차 시대를 이끄는 K자동차 업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FOMC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